아니, 우리 윤범기 기자님한테, 일종의 저자와의 대화? 이런 걸 하자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첫 번째 놀란 건, 이분이 아직도 독서 모임을 하고 있다는데 놀랐고, 왜냐하면 제가 한 10년 전에 제가 쓴 책을 가지고 한번 왔었는데, 그동안은 제가 얼핏 이렇게 기사에 보기로는 약간 외도하는 듯한 조금, 기자 아닌 것처럼 사는 그런 걸 봤던 기억이 있어서, 그래서 이런 모임이 계속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첫 번째 신기했고요. 두 번째, 아니, 이렇게 재미없는 책을 뭘 저자와의 대화를 하려고 하시냐 하는 게 두 번째 얘기였습니다. 아마 제 책 못 보셨죠? 네. 아, 그렇군요. 그래도 잠깐 있어가는 건 되죠? 네. 예. 이런 책입니다. 예, 예. 네. 이번에 4월달에. 책 제목은 도대체 정체가 뭔가 싶을 거예요. 한국 대통령의 숙명, 그러니까 도대체 뭐지? 아마 궁금할 것 같은데, 책 제목에 좀 고심을 했어요. 왜 고심을 했냐 하니까, 원래 생각한 제목은, 이번 대통령 별일 없을까? 이런 거였어요. 예. 하도 대통령들이 안녕하지를 못하니까, 그렇지, 이번 대통령은 괜찮을까? 그런 취지로 구상을 했는데, 이 책을 저는 한 2달 만에 썼어요, 사실. 2달 만에 도대체 책을 어떻게 썼냐 하니까, 물론 그 전에 좀 준비하던 게 있었는데,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하는 거예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1979년에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그때 제가 봤던 비상계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 우리 국민소득이 얼마쯤 됐을까요? 아마 1,800불? 아마 제 책에 서문에 있습니다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그야말로 개도국이었고, 그야말로 군사정권 시대에 있었던 일을, 이미 이제 경제적으로 보면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라 그러고요. 그리고 87년 이른바 민주화 이후에 무려 대통령이 8번 바뀌는 교대를 해온 나라에서 비상계엄을 한다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상상을 못했던 일인데,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하다가, 도대체 한국의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이며, 또 어떻게 대통령실 및 정부 운영을 해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그야말로 분노의 글쓰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한 2달 하니까 원고를 다 마친 것은 2월 초 정도에 마치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이걸 출판할 생각이 아니었고요. 그냥 PDF로 만들어서 다 뿌릴 생각으로 하는데, 탄핵 심판이 자꾸 늦어져요. 시간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 이제 출판사를 하나 알아보고 급하게 낸 책입니다. 근데 제가 감히 한국의 대통령이 이래야 돼 라는 말을 할 자격이 있을까? 모든 시민들이 또 모든 언론들이 대통령 마땅히 이래야 되고 또 이런 일을 해주길 다 기대하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약간 특수한 경험이 2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제가 비서관 이상으로 청와대에서만 6년 반을 근무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4년 반,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기간에는 수석과 정책실장으로 2년 1개월. 근데 따져보니까 민주화 이후에 그전에는 비서실장만 6년씩 하던 시대가 있었으니까요.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민주화 이후에 비서관이라 하면 그래도 비교적 고위 참모로
이렇게 분류되는 사람인데 아마 최장 근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러면 나도 청와대 생활 내지는 대통령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내 시각에서 얘기할 만한 입장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도 8년 전에 인수위 없이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17년 맞아면 대통령 선거 직전에 일종의 인수위 없이 출발할 정부의 밑거림을 그렸다 그럴까요? 초기 국정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 출범 후 이틀 뒤에 정책 인수팀장으로 청와대에 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새 정부는 그게 뭐 누가 되든 간에 그 당시는 아직 뭐 탄핵이 헌재에서 완성된 것도 아니었고 후보가 확정된 것도 아니던 시점에 이건 뭐 불문가지지 않습니까? 인수위 없이 새 정부 출범해야 된다는 것은. 그래서 인수위 없는 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건가 뭐 이런 얘기도 좀 전해줄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급히 책을 썼습니다. 정말 안 팔렸습니다. 뭐 팔릴 리가 있겠어요? 이미 세상은 분노로 가득 차 있거나 아니면 뭔가 팬덤이 있는데 여기에 다음 대통령 괜찮을까?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어가지고야 책이 팔릴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꽤 여러 책을 냈는데 제가 낸 책이 3,000부 이하 팔린 책이 거의 없는데 이 책은 기록적으로 적게 팔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저로서는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뭔가 내가 세상을 위해서 뭐 다음은 몇 사람이 보더라도 이 책을 정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뭐 책이 많이 팔리고 적게 팔리고는 저한테 아주 결정적인 변수는 아니고요. 자,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면 이 책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겠구나 싶을 것 같아요. 근데 표정들을 보니 대부분 책을 안 보셨을 것 같아서 목차는 보여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사기당했어요. 저는 무슨 저자와의 대화 이런 걸 하면 다 뭐 책 하나씩 들고 올 줄 알았더니 짐작은 했지만 목차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뭐 약간 제가 계획했던 건 아니지만 목차를 약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서문인데요. 말하자면 이런 이상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첫 문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탄핵되었다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말 극단의 시대거든요. 뭐 탄핵 자체를 반대하는 소속 정당이 있는가 하면 뭐 도저히 화합할 수 없는 우리 사회에 큰 두 개의 집단이 있는 것 같고 사회도 갈갈이 찢겨지고 정치인들도 그렇고 이런 시대이고요. 도대체 희망이 있을까 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그 희망이라는 게 우리가 일종의 뭐 정치 선진국 혹은 뭐 일종의 타협이 제도화되어 있다고 하는 여러 나라들, 뭐 예를 들면 유럽조차 거구라든가, 뭐 유럽은 최근에 이제 극자가 뭐 설칠 분위기는 아니고, 혹은 그 유명한 똘레랑스의 나라 프랑스가 말하자면 거의 나치 수준의 주장을 하는 거구 정당이 1등이 될 뻔했어요. 그게 결선 투표가 아니었으면 1등이 될 뻔한 그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미국의 트럼프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전 세계가 이렇게 극단의 시대 내지는 분열의 시대, 정오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많은 또 경제학자들 또 뭐 평론가들은 우리가 딱 100년 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때 자본주의가 어떤 위기를 겪었나를 잘 알거든요. 자본주의 위기라는 게 그때도
부동산 투기, 주식 투기를 해서 뭐 온 나라가 시끄러웠고, 그러다 대공황이 닥쳤고, 그러면서 포퓰리스트 정부가 출현했고요. 잘 아시는 나치도 그때 나왔고요. 그러다 이제 1차 대전, 2차 대전이라는 어마어마한 재앙을 겪고, 그러고 사실 자본주의 체제가 일종의 새 출발을 한 셈이었거든요. 1945년 뒤에. 그로부터 한 30년을 이른바 황금기를 보냈습니다. 그 뒤로 계속 죽을 쓰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이 꼭 100년 전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정치 상황도 그렇고 경제 상황도 그렇고. 그런 걸 보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혼란, 뭐 분열, 정오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닐 수도 있다. 이건 자본주의 자체가 지금 풀지 못하고 있는 순환적 그런 문제에 봉착해 있는 건 아닌가. 그게 다시 이런 극단적 정치 체제와 이게 원래 조응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문제의식이 서문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대통령은 괜찮을까? 근데 제가 이 제목을 하려고 했더니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극구 말렸습니다. 야, 이게 새 정부는 누가 대통령이 될지 대체로 짐작이 되는데 당신 친문 아니냐? 당신이 이 말을 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의도가 그렇지 않은데 그런 오해를 살 수도 있겠구나 해서 이렇게 도대체 정체를 알 수 없는 제목, 한국 대통령의 숙명, 이런 제목으로 바꿨습니다. 이게 아마 이번 대통령은 별일 없을까 하면 더 많이 팔렸을 거예요. 뭔 소리 하나 싶어서. 근데 이렇게 정체불명의 제목으로 하니까 이거 뭐 팔릴 리가 없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인수위 없는 새 정부를 응원한다라는 취지인데 사실은 제가 응원이자 고언이라는 표현을 어딘가에 썼습니다. 저는 다음 정부, 즉 지금 정부도 뭔가 위험에 처할 소지가 다분하다. 왜냐하면 이런 사회 또 이런 경제 시스템이니까 그런 걱정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1장이 이제 대통령만 보이는 정치. 실제 그렇죠? 지금? 대통령만 보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10년간은 정당이 없죠. 뭐 청와대 정부는 뭐 제가 쓴 말이 아니고 우리 정치학자가 쓴 말입니다. 그 양반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단어로 청와대 정부라고 했는데 그것보다 몇 배나 더 심각한 문제를 사실 용화대 정부가 일으켜버렸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대통령이 가장 강한 듯 하면서도 가장 약한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강한 것은 사실이고요. 강한 만큼 반사적으로 더 약해지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하여튼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거고, 전쟁이 된 정치, 뭐 당연히 이런 체제 안에서는 정치 자체가 전쟁이 됐고요. 원래 민주주의라는 게 정권이 바뀌어도 죽이지는 않으려고 만든 제도가 민주주의인데 이젠 거의 죽이려고 들고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검찰권을 동원해서 그게 안 되니까 결국은 군사력을 동원하다 결국 자멸해버린 것이 저는 윤석열 정부라고 봅니다. 가장 심했던 게 결국 윤석열 정부인데요. 정책에도 복수하는 시대라고 했는데 원래 정책에 대한 가장 큰 복수는 정권 교체입니다. 그래서 난 전 정부와 반대의 정책을 가겠다는 게 가장 큰 복수인데 윤석열 정부는 거기서 한술 더 떠서 전 정부에서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을 잡아넣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탈원전 하려고 했다가 친원전으로 가면서 탈원전 정책에 관여한 사람들을 다 형사 기소해버렸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복수하지 마라. 정권 교체가 이미 복수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인사권의 중요성을 말했습니다. 대통령 권력의 시작과 끝이고요. 우리가 청문회 직위는 미국에 비해서 훨씬 적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뭐 적어도 선임은 못하더라도 비토할 수 있는 자리의 개수는 미국의 몇 배입니다. 우리 지금 계산에 따라 다릅니다만 16,000개까지, 뭐 미국이 한 3,100개? 근데 우리는 어쨌든 인사검증이라는 수단을 가지고 정부 부처의 국장급 이상 모든 공무원들의 승진 여부를 청와대가 결정하고 또 뭐 보직이라든가 이런 거에도 관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인수위가 없었습니다만은 인수위라는 게 뭐 되게 계력이죠. 인수위해서 점수 딴 조직을, 정부를 잘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선거에 진척도 할 일이 있다는 것은 인계하는 쪽에도 해야 될 일이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실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이건 조금 세속적인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누가 와서 일하는지, 또 어떻게 일하는지. 그게 대통령실의 하루입니다. 도대체 대통령실에 있는 수석들은 몇 시에 출근해서 밥은 뭘 먹고 저녁에 뭘 할까? 이런 세속적인 이야기들. 그러면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하나 강조하고 있는데 직장인 대통령입니다. 우리는 대통령을 직장인에 비유한다는 게 좀 말하자면 불경스러워 보일 수 있잖아요. 지금 대통령 폼나는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밤늦게 술도 먹어야 되고 아침에 안 나가야 되고 혼자 말을 막 많이 해야 되고 이런 걸로 착각하면 안 된다 하는 게 핵심입니다. 대통령도 시스템 안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그 시스템을 무너뜨리면 필시 독단적일 수밖에 없고 잘못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들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국 이제 정권이 교체된다는 것은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약속하고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근데 대통령 개인이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엄밀히는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단의 요구를 받아서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내 하고 싶은 정책을 폼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뽑아준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대하고 있고 이루고자 하는 세상을 앞장서서 이룩해야 되는 책임을 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국가라는 게 바라는 세상의 차이가 있기 마련이니까 그걸 뭐 진보 보수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어떻게 표현해도 좋지만 그 차이가 교대되면서 어쨌든 세상은 좀 나선형으로라도 진전한다는 믿음을 갖는 게 이른바 민주국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 도대체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제가 몇 개 정부에 어쨌든 걸쳐서 일을 해봤고 또 제가 정부를 인계해주기도 하고 인수해보기도 하고 국정과제를 세워본 경험에 따르면 5%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더라. 실제 윤석열 정부가 110대 국정과제, 문재인 정부가 100대 과제, 뭐 박근혜 정부가 100대 과제. 무슨 차이가 있을까? 표현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숫자의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나는 뭐 50만 개 하겠다고 했는데 누구는 100만 개 하겠다. 근데 본질적으로 가치관의 차이, 접근법의 차이가 있는 비중은 물론 이 비중이라는 게 100개 중에 5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 느낌에는 한 5%밖에 차이가 안 난다. 그런데 이 5%가 결국 그 정부의 성격을 규정하는 거죠. 예를 들면
남북이 대결적으로 갈 거냐, 아니면 어렵더라도 평화 공존을 향해서 갈 거냐. 사실 정책의 그 퍼센트의 차이는 전체 국정과제 중에 극히 일부입니다만은 아주 중요한 차이가 되겠죠. 혹은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려고 하냐, 아니면 그래도 우리 1960년대부터 해왔던 원전으로 가볼 거냐, 뭐 이런 차이가 또 있죠. 그 외에도 뭐 검찰에 대한 차이, 특히 젠더 문제에 대한 차이는 아주, 이것도 그 두 정치 집단을 가르는 큰 이슈가 되어버렸습니다. 젠더에 대한 입장, 뭐 이런 등등 몇 가지, 혹은 외국인에 대한 입장, 아마 뭐 미국이든 뭐 다른 나라들도 대개 비슷한 영역에서 선이 갈라질 겁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 하나 더 보태진 게 남북 문제죠. 그 다음에 주변 4대 강국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하는 게 이제 차이가 있는 거고요. 뭐 미국은 우리와 달리 인종이라는 또 이슈가 있을 거고요.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 국정과제, 즉 각 정치 집단, 각 정당이 지향하고 이루려고 하는 국가적 과제는 크게 맥이 있는 중에 제가 보기에는 한 5% 차이가 있더라. 그리고 그 5%가 일종의 상징 정책이면서 그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단들이 반드시 이루려고 하는, 즉 정권 교체 효능감을 거기서 또 찾으려고 하는 그런 영역이더라. 그 다음에 이제 8장이 정부의 진정한 문민한데, 뭐 권력기관의 정치화와 그 책임이라는 것은 뭐 이미 너무나 많이 등장했습니다. 검찰, 뭐 국정원, 뭐 등등이 있는데 윤석열 정부에 여기 하나가 더 끼었어요. 감사원이 권력기관의 돌격대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이건 감사원으로서는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뭐 여러 증거들이 이제 드러날 겁니다. 지금 한겨레신문이 시리즈로 내놓고 있습니다만은 윤석열 정부의 이 공식이 딱 있어요. 감사원이 들어가서 한바탕 다 털고, 감사원은 법원의 영장을 받지 않고 공무원들, 즉 정부 기관의 모든 자료를 압수하고 포렌식할 거의 무소불위의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그걸 매우 절제해서 사용했는데, 검찰의 영장은 법원의 심사를 받아야 되지만 감사원은 심사를 안 받고 이걸 막, 예를 들면 국토부 PC 60대, 뭐 부동산은 휴대폰 80대 다 가져와 버린 거예요. 이런 일들을 저질러 놓고 준비가 되면 감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해버립니다. 그럼 검찰이 준비되었다는 듯이 또 뛰어들어서 언론 플레이하고, 뭐 지금 계속 그런 방식으로 일을 진행해 왔어요. 그래서 저는 감사원이 이렇게 정치화된 것, 이거 송출되는 거죠? 당장은 아닙니다. 당장은. 아니, 송출해달라고요. 네. 최재형 감사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최재형 씨는 아예 감사원장 하면서 월성 1호기 감사한 걸 빌미로 자신의 정치 참여를 정당화하고 구국의 결심을 한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결국 종로구의 국회의원이 됐고 대선 출마까지 해버렸습니다. 이건 정말 씻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감사원의 소속을 옮기는 것은 헌법 개정 사항입니다. 안타깝게. 그것만 아니라면 거의 감사원을 해체해야 마땅할 정도의 일을 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더구나 여기에 돌격대장을 유병호라는 분이 나서서 그분은 아예 그렇게 했어요. 높은 사람을 잡아 넣어라. 즉
목표를 정해놓고 감사를 시작합니다. 누구를 잡아 넣으라는 목표를 먼저 정합니다. 나머지 팩터들은 다 여기에 끼워 맞추고 팩터가 안 나오면 감사 기간을 연장하거나 특별조사국을 설치하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저는 감사원이 갖고 있는 독립성, 자율성 이런 걸 애초에 깨트리고 들어갔기 때문에 정부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숨겨진 권력기관 경제부처. 최근 이제 이재명 정부도 기재부를 포함해서 지금 금융위 등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근데 그 불만이 많다는 게 이런저런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제 경험에서 이분들이 굉장히 유능한 관료들입니다. 좀 세속적으로 보면 평생 밥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사회이사도 하고. 제가 더 염려하는 것은 이분들의 전문성 혹은 이분들의 가치관 속에는 강자들의 가치, 또 이른바 성장지상주의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이라는 믿음, 이런 것들이 다 바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개인이 무능하다, 유능하다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 경제관료 시스템이 면면이 내려오는 이런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경제부처도 문민화되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국방부도 문민화되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저는 잘 될까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할지. 저는 이스라엘 전시잖아요. 전시인데 이미 그러니까 민간 국방장관을 2명인가 배출했을 겁니다. 전시 중에도. 우리도 박정희 대통령 이전에는 문민 국방장관들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등장한 뒤로는 모두 군 출신들이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 문제입니다. 지금 한 120만 정도 되는 공무원인데요. 도대체 공무원은 어떻게 일을 해야 될까? 여러 이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질시도 있고 비난도 있고 기대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겹쳐 있을 겁니다. 근데 아주 우리 막스 웨버라고 사회학자죠. 옛날 사회학자입니다만 현대 사회학의 거의 아버지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양반도 이 고민을 한 거예요. 도대체 공무원은 뭘까? 그래서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공무원은 영혼이 없어야 된다. 아니 이런 무슨 망발이냐 하지만 이분의 취지는 공무원이 개인 인격으로서의 영혼이 없으라는 뜻이 아니고 결국 정치적 책임을 지는 집단, 즉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집단의 뜻을 따라야 된다는 취지의 영혼이 없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무원이 영혼이 없다는 말이 조롱이나 욕이 아니고 선출된 권력이 제대로 복무하는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건 유명한 사회학자가 아주 얘기했으니 제가 조롱하려고 쓴 표현이 아닐 거고요. 당연히. 그래서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집단과 행정적으로 헌신해야 되는 집단이 다르다 하는 거고요. 청의 관계는 그야말로 님과 남 사이인데 저는 윤석열 정부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무도한 만행을 저지른 것 중에 하나가 정치를 제 마음대로, 당대표를 제 마음대로 그냥 심었다가 뽑아냈다가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결국 당도 망가지고 본인도 망가지는 결과가 됐다고 보고요. 당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분은 당조차 예를 들면 검찰의 지방청 하수인처럼 다뤘지 않나 걱정하고요.
정부 조직과 문화에 대해서 또 이야기했고요. 위기관리의 원리에 대해서 뭐 대형 재난, 저는 대형 재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가끔 그런 이야기 합니다. 재난을 다 막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이태원도 겪고 또 세월호도 겪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태풍 카트리나가 미국에 닥쳤을 때, 그게 2001년인가? 벌써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뉴올리언즈의 주도가 엘라베마죠. 엘라베마시에서만 태풍이 와서 물에 잠겼을 뿐인데 2,500명이 사망했습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요. 그 사이 잊어버렸는데 꼭 책을 사보십시오. 책에 있습니다. 아니,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 태풍이 왔다고, 카트리나가 왔다고, 어떻게 사람이 그만큼 죽을 수 있지? 근데 그냥 태풍이 온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저지대에 대개 흑인들이 혹은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지 않겠습니까? 물이 잠겼는데 구해주러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거기에 요양원이나 병원에 있던 노인들, 이런 분들이 치료를 제대로 못 받거나 아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흑인들이든 뭐 가난한 사람들이 일단 먹고 살려고 상점을 부시고 사진을 찍어서 저 봐라, 약탈하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결국 재난의 문제를 뭐로 치환했느냐 하면 미국 사회가 원래 가지고 있던 갈등 구조로 치환해버린 겁니다. 이러면서 도대체 재난을 극복한다는 본질이 뭐냐 하는 게 사회학자뿐만 아니라 여러 지식인 사회에서 또 미국 사회 전체에서 큰 말하자면 성찰할 일을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때 정식화된 게 대형 재난은 그 자체 막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재난에서 회복되는 것이다. 이게 그 유명한 레질리언스 논입니다. 즉 회복력이 그 사회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 회복력은 공동체의식, 행정 역량, 이런 것들이 그 사회 회복력의 핵심이다. 이걸 우리한테 대입해보면 이렇습니다. 세월호 때 여러분 폭식 투쟁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야, 이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뭐 물론 그게 이제 좀 정치 문제가 되다 보니까 뭐 박근혜 정부로서는 짜증이 나기도 했겠죠. 근데 이걸 그 뒤에 이제 탄핵 이후에 검찰 수사에서 밝혀졌지만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이 수석들 회의에서 이런 거 말이야, 관리 잘하라고 말하자면 여론이 비난하는 여론을 조성하라 하는 지시를 내린 거죠. 그러면서 몇 개 단체들이 피자와 치킨을 사서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 분들 옆에 가서 폭식 투쟁을 하고 정말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풍 카트리나 때 미국이 겪었던 재난의 본질은 어딘가 가버리고 그 뒤에 남아있는 사회의 분열, 비난, 정오만 남는 거죠. 이태원도 비슷합니다. 이태원도 조금만 오래 가니까 결국 국민의힘을 포함해서 정권 수뇌부들은 이게 세월호 사태 같은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우려해서 슬금슬금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는 둥, 이걸 여당 대표가 이야기한 겁니다. 증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는 재난에 대한 사회적 극복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했고요. 또 한 가지 위기 대응의 권한과 책임에서 저는 우리 잼버리 대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충격이었잖아요. 잼버리 대회가 23년이었나요? 2023년입니다. 근데 불과 몇 년 전에, 한 5년 전에 우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했어요. 근데 제가 동계올림픽 할 때, 당시 청와대의 동계올림픽 TF 팀장이었어요. 즉, 동계올림픽이 되게 하는 청와대에서의 실무 책임자였습니다. 뭐 제가 잘했다가 아니고, 제 경험의 핵심은 현장에 가서 직접 겪어보라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실무진들이 가면 안 되고 책임 있는 사람 혹은 뭔가 여기에 비상 경고 등을 울리고 사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사람이 현장에 가야 된다. 근데 저는 잼버리 대회는 간단한 것 같습니다. 아무도 거기 가서 텐트에 잡은 사람이 없는 겁니다. 저 청와대 비서관 이상급이 아무도 자지 않았습니다. 하룻밤만 잡으면 모든 상황이 다 파악될 수 있었는데도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책정당과 국책연구원, 이건 아마 조금 낯선 주제, 원래 제가 이렇게 얘기를 길게 안 하려고 했어요. 전제는 책을 다 들고 오신다라는 전제였어요. 근데 오늘 딱 눈치를 보니까 이거 책 얘기를 안 할 수 없겠구나. 이럴 줄 알았으면 PPT 만들어 올 걸 그랬어요. 말씀 주시지 그랬어요, 윤 기자님. 계획이 없이 지금 제 말이 길어지는데요. 우리는 정당이 이합집산하고 안정적이지 못하고 정부에 말하자면 뒤따라가기 급급하다 하는 이야기를 다 비난합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정당 자체가 정책 정당이 돼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럴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여기 하고 있고요. 이미 한 250억 정도 정치 자금 중에 전체 한 1000억 중에 한 250억 정도가 각 정당의 정책 자금으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 국민의힘의 여의도연구원에는 박사급이 한 명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돈 어디 쓰냐? 당원 교육한 것도 이 예산에 쓰는 겁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연구원. 자, 우리가 기대하는 정책 정당에 뒷받침하는 체제가 없는 겁니다. 미국은 대개 외곽 정책연구소들이 있습니다. 브루킹스, 헤리티지 많이 들어봤잖아요. 어마어마한 기부금으로 운영이 됩니다. 이번에 트럼프 집권할 때의 일종의 국정 운영 계획은 헤리티지 재단이 짰습니다. 그 다음에 옛날 클린턴이 집권할 때는 브루킹스 연구소가 짰습니다. 이런 식으로 외곽에 있는 다양한 연구소들이 있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일종의 회전문 인사로 선거에 지면 거기 가서 연구하고 선거에 이기면 다시 정부에 들어오는 이런 게 좀 당연시되어 왔는데 또 반면 유럽 국가들은 아예 정당 부설 연구소들이 있고 그 연구소 운영 자금은 정당 자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독일 같은 데는 심지어 종교세를 써서 일종의 NGO나 그 싱크탱크들이 운영하고 있고 그 돈 받아서 우리나라도 많이 독일 자금을 미제레올 재단이라든가 이런 게 우리나라에도 많이 지원을 받았었죠. 근데 우리는 정당 자체의 정책 기능 없어요. 그렇다고 민간 싱크탱크 없어요. 그럼 결국 누가 그 역할을 하느냐면 국책연구원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책연구원이 거의 한 40개 정도 되고요. 1년에 즉 인문사회 분야, 즉 기술 분야, 이공계 분야를 제외하고 인문사회 분야만 40여 개가 있고 1년에 돈을 한 2조 정도 씁니다. 2조 정도 쓰는데
정당의 부설연구소, 즉 민주연구원이나 여의도연구원은 합쳐서 250억밖에 못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도국 시대에는 이런 국책연구원이 먹힌다. 여러분 중국 사회과학원 빵빵하잖아요. 별걸 다 연구합니다. 근데 우리급의 경제력을 가진 나라 중에 국책연구원을 갖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뭐 조금 다른 식은 있지만 일본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자원이 저는 국회나 정당으로 들어와야 된다 하는 불온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책연구원 분들이 들으면 아주 나쁜 놈이죠, 제가. 근데 제가 정부에 있어 보니까 이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왜냐하면 국책연구원이라는 것은 정권 교대가 안 일어날 때는 말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 거의 5년마다 10년마다 지금 정권 교대가 일어납니다. 그럼 국책연구원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정책 개발의 목표가 달라지는 겁니다. 누구는 복지를 확대하는 연구를 막 하다가 정권이 딱 교체됐더니 이젠 선별복지해라. 어떻게 하면 소수에게 줄 거냐를 연구해라.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마치 4대강 여러분 연구에서 양심선언 했던 분은 아마 지금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서울연구원, 서울시 부설 서울연구원의 원장을 한 2년 반 했습니다. 거기도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시장이 바뀌는 데 따라서 어떤 시장 때는 서울 전체 뉴타운을 해서 빨리 사업할 구상을 하라는 연구를 해야 되고, 반면 어떤 시장이 왔더니 야, 철거보다는 도시 재생이 좋겠다 하는 요구를 해서 그 연구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자는 같은 사람이에요. 이거 안타깝잖아요. 뭐 신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주 기술적인 것들은 자체 연구기관이 하더라도 가치나 방향이 달라지는 연구들은 원래 정당이 제대로 연구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 정책 정당 아니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방정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15번이 인수위 없는 새 정부가 이제 닥칠 텐데 이래저래 해라 라는 취지를 했는데 이미 구문이 돼버렸죠. 이미 출범해버렸으니까. 근데 정작 이재명 캠프에서는 이 책을 거의 안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별 필요도 없는 책이 됐고요. 대신 지금 용산에 일하는 분들께 기왕 안 팔린 책 해서 제가 선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들 보시라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16장이 이번 대통령은 성공할 수 있을까? 그래도 긍정적 표현을 썼죠. 이번 대통령 별일 없을까? 혹은 이번 대통령 안 잡혀갈까? 이런 표현을 쓴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번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를 했고요. 기왕 뭐 설명을 했으니까요. 결론 부분만 조금 말씀드리고 보이시죠? 저는 결국 새 대통령은 이런 시대착오적 비상계엄, 근데 이건 저는 단순히 비상계엄만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결국 이제 우리 사회가 그동안 그 분열되고 쌓여왔던 정오의 기억들이 다 그런 황당한 일로 나타났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새 대통령은 한국 민주주의를 재건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야말로 산업화도 했고, 심지어 민주화까지 했네. 정치적 역동성으로 보면 아시아 국가에서는 제일 낫네. 이런 묘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작년 12월에
한마디로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취약한 그 민주주의의 토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 그러려면 어쨌든 권력 구조를 개혁해야 되고, 이건 결국 헌법 개정일 텐데, 저는 제 책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새 정부의 새 대통령도 내란 척결과 빠른 국정 회복을 얘기하면서 개헌 논의를 미룰 거다. 그럼 결국 개헌 이슈는 부차적 이슈가 되면서 과연 차기 정부에서 가능할까 하는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 여러분, 1987년 이래 우리가 탄핵 때문에 조금씩 당겨져서 그렇지 8명의 대통령을 거쳤습니다. 지금 9번째 대통령이 들어왔는데요. 8명 중에 구속된 사람이 4명입니다. 4명. 그 중에 한 사람은 재임 중 구속됐어요. 윤석열 대통령. 나머지 3사람은 퇴임 후에 구속이 됐고요. 그 다음에 8명 중에 탄핵이 발의된 사람이 3명이에요. 그 중에 2명은 실제 탄핵이 인용돼 버렸어요. 이걸 역동성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정도를. 이건 뭔가 시스템 불안정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진짜 개헌해야 된다. 그럼 개헌은 뭘까? 저는 중임제냐 연임제냐 이런 것이 본질이 아니고, 더 본질은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키는 겁니다. 그게 본질이고, 대통령 권한 분산은 말하자면 타협의 제도화가 있어야 가능한데, 그것은 다당제 시스템을 인위적으로라도 확보해줘야 된다. 저는 약간 저는 정치학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만 제가 경험한 청와대 생활에서 보면, 그래서 선거제도 개혁을 해야 된다. 이른바 소선거구제라는 것은 옛날에는 화끈했잖아요. 한번 확 뒤집을 수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야말로 대결적 양당 구조를 제도적으로 완전히 보장해주는, 더구나 지역 정치를 보장해주는 이런 시스템이다. 그래서 이건 개혁을 해야 된다. 개혁하려면 새 대통령은 처음부터 스스로 개헌한 거에 준하는 권한 내려놓기를 솔선해야 될 거다. 안 하려고 그럴 겁니다. 권력의 속성이 그런 것 같아요. 안 하려고 그럴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개헌 과정 자체도 늦어질 거라고 봅니다. 지금 마치 개헌을 3년 있다 합시다 라고 말하면 지금 배신자라는 욕을 듣게 돼 있어요. 지금 막 출범한 이 멋있는 정부를 3년만 하라고? 아마 이건 내란 세력에 동조한다, 이런 비난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럴 각오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지 않으면 다시 권력구조 개편과 선거제도 개혁은 또다시 공연불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정치 보복을 위해서 권력을 행사하지 말아야 된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제가 이 책을 써서 집사람 보여줬더니 무슨 소리냐 이거예요. 일단 지금 한 만큼 보복하고 그 다음부터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윤석열 정부에 2건이나 기소가 됐습니다. 그 재판을 2개나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람으로서는 얼마나 억울할 거예요. 막 압수수색도 저는 당해보고 집에 막 있는데, 근데 그 2건 이유 다가 제가 무슨 돈을 받아먹었거나 이런 일이 아니고 일종의 정책적 결정에 대해서 이렇게 한 거니까 집사람 더욱 억울하겠죠. 일했다고 어떻게 처벌하냐 하는 건데 전례 없던 일입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기간에 장관급 실장이 전체 9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서실장, 정책실장, 안보실장 9명 중에 6명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 4명이 2건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그 중에 한 사람이고. 그게 여러분 다 아시는 뭐 이런 것들이에요. 동해 사건, 서해 사건, 그 다음에 사드 배치 사건, 뭐 이런 것들입니다. 뭐 이렇게 일종의 통치권 차원의 정책 결정을 한 거예요. 이번에 남아한 북한 주민들은 송환합시다 라든가, 예를 들면 그 양반들이 스스로 자백했거든요. 나 북한에서 여러 명 죽이고 도망왔다. 근데 그래? 귀순동포네? 재판 우리가 잘해줄게 이럴 겁니까? 그 양반들이 선고유예를 받은 결정적 이유가 역대 정부 모두 양측 범죄자들은 연락하면 돌려보내줬어요. 이게 관행이었는데. 근데 우리 헌법에는 한반도 전체가 남한의 영토예요. 우리의 영토예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도 우리 주민이라고 되어 있어요. 즉, 헌법과 현실이 불일치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건 일종의 통치권적 결정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걸 기소를 해버렸어요. 사드도 비슷합니다. 사드 박근혜 정부가 갑작스럽게 배치해서 결국 큰 혼란이 한한령하고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수습해야 돼요. 사드를 우리가 철수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주변에 주민들이 들어누워 있으니까 주민들한테 야, 언제 그쪽에 장비 반입해야 되는데 서로 말하자면 물리적 충돌이 없게 하자. 이게 군사기밀 유출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한테도 야, 우리가 가는 것은 새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뭐 장비 교체니까 니네도 이해해라. 이게 중국의 군사기밀을 누출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후자는 기소하지 않았어요. 왜? 이거는 통치권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다. 근데 전자를 기소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로 전체 9명의 장관급 실장 중에 6명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람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요까지만 복수하고 그다음부터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 된다. 제대로 잘라야 된다. 저는 그 생각입니다. 왜 검찰이 이렇게 됐느냐 하면 사실 윤석열 검찰이 시원하게 복수하는 거에 박수 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이명박 대통령까지 잡아들여주고 하니까 잘하는데? 하는 사이에 결국 검찰개혁은 물 건너갔다고 봅니다. 그래서 검찰의 신세지면 안 된다. 그 다음에 3번이 이제 대통령부터 감정을 절제해야 된다. 대통령부터 술 먹고 남 욕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국 대통령은 그러면 안 돼요. 대통령의 언어라는 게 가식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대통령의 언어를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대통령제 하에서는 그게 가져다 주는 파장이 너무 큰 걸 저는 많이 봤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분이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 다음에 대통령도 직장인처럼 일하고 협업해야 됩니다. 9시 출근하고 뭐 5시 내지 6시에 퇴근해야 됩니다. 있는 혼자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둘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명 해야 됩니다. 녹음해야 되고요. 토론해야 되고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녹음해놨더니 윤석열 정부에서 다 압수해서 기소했습니다. 저도 저를 기소한 대부분의 증거가 대통령과 회의에서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제길, 이런 법이 있냐? 그건 대통령하고 자유롭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제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녹음용 대화가 있고 따로 하는 대화가 있으면 이 국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래 이건 함부로 보지 말라고 국회의원의 3분의 2가 동의해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 동의를 받는 게 아니고 고등법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한 겁니다. 지방고등법원장이 꼭 봐야 되겠다니까 봐라. 근데 특정하지 않고 키워드로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드라고 쳐서 나오는 모든 걸 다 보는 겁니다. 저는 이건 정말 대통령 기록물의 원래 원칙, 또 정신, 이걸 훼손하고 있다고 봅니다. 원래 그런 권한이 법원장한테 있는 건가요? 원래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범죄자들은 잡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내각을 믿고 역할을 나눠야 된다. 진짜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게. 말은 이렇게 하죠. 근데 결국은 사소한 것까지 대통령 책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총리에게 권한을 넘겨줘야 되는데 참 하기 힘듭니다. 김민석 후보가 총리가 되면 한번 기대해 봐야죠. 제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했어요. 윤석열 정부는 실패했다. 그것까지 다 오케이. 이 책을 보는 사람. 그 다음 문장이 윤석열 정부가 보기에 문재인 정부는 실패했다. 그것도 맞아요. 근데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모두 다 실패하는 정부는 없습니다. 나름의 철학, 방향, 고민, 가치가 있었을 겁니다. 저는 심지어 의대 정원을 늘리려고 했던 일, 그것도 나름의 고민과 이루려고 했던 방향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걸 다 없던 일로 되돌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 고민을 함께 봐야 된다. 그 다음에 다 뻔한 이야기입니다만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극단주의가 거의 없어질 수 없습니다. 사실 극단주의는 말하자면 양극화를 먹고 자랍니다. 우리 트럼프도 그렇고요. 이거 제가 낸 소리 아닙니다. 근데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 말로는 쉽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사실 윤석열 정부가 정치적 극단주의만 보여서 그렇지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데 실질 소득이 거의 3년 내리 줄어든 거의 유일한 정부입니다. 우리가 IMF가 아니었는데 거기에는 막대 먹은 이상한 경제 원론, 프리드만 책을 봤더니 내가 대학 다닐 때 봤더니 시장이 맡기라고 했다. 그 양반만큼 책을 안 읽은 사람은 없거든요. 어디 한 권 돌아다녔나 봐요. 그래서 이런 걸 정책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각 가게가 빚을 지는 건 괜찮고 정부가 빚지는 건 안 된다는 이 이상한 믿음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야당 언론도 파트너라고 봐야 되고요. 영혼 없는 공무원도 신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다 이 책을 다 보고 와서 이제 저자에게 난 이런 말을 들어봐야지 하고 오실 줄 알고 간단한 인사말을 하려고 했는데 할 수 없이 제가 발제식으로 1시간을 떠들었습니다. 거의 책 다 보신 거예요. 이러고 나니까 이제 진짜 걱정이 되네. 아무도 안 살 것 같아요. 이제 다 사실 겁니다. 근데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 에피소드가 많이 있습니다. 안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차피 행정학자나 정치학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냥 제 경험으로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뒷받침해야 되니까 제가 알고 있는 에피소드들 또 그런 사건, 사고들을 여기에 깔아놓고 근데 물론 아주 선정적으로 하려면 이럴 수 있죠. 어떤 대통령은 술만 먹으면 무슨 노래를 불렀다더라. 이런 걸 하면
더 잘 팔렸을 거예요. 그러나 이 책에는 비밀도 하나도 없습니다. 선정적인 것도 없습니다. 남들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감히 이런 책을 쓰려고 마음먹었고 또 그걸 여러분들한테 한번 읽어보시라고 말하는 것은 어쨌든 직접 이 일을 했던 사람으로서 느끼는 뭐 여러 가지 현상들 또 고민거리들 그런 걸 나름대로 담아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